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고시원의 특징 및 투자, 창업 시 주의사항 총정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고시원 창업, 투자 방법 5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축하는 겁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전체를 이제 고시원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단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연면적 15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분 상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가를 통째로 매입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개층 또 한 개층의 일부를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매입해서 고시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구분 상가를 내가 매입해서 고시원을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대체로는 이제 매입이 아니라 이제 임차를 하죠. 월세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분 상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단지 상가 규약에 그 업종을 규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뭘 해야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목적이 임차를 해서 고시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상가 규약에 안 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존 운영 중인 고시원을 인수 창업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분께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대로 뭐 약간의 권리금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수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이 고시원은 제2종 근린 생활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분 상가를 매입해서 하든 아니면 임차해서 하든 아니면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하든 건물은 반드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판매 시설이나 업무 시설이나 주거 시설일 경우에는 그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시원을 이제 창업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해서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분 상가 매입 후 고시원으로 하는 방법, 또 구분 상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차 후에 또 고시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 4번이죠. 이미 운영 중인 고시원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로는 그 용도가 업무 시설이나 아니면 뭐 판매 시설이나 이렇게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고시원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이 고시원 창업 투자 시 주의사항 10가지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이나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이 10가지 사항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물 내에 15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500제곱미터죠. 같은 건물 내에 100평을 쓰고 있다면 나는 50평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다면 그분이 몇 평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몇 평까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5층, 6층 되는 건물에서 고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고시원은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층 이상에서 고시원을 할 때는 주계단 말고 별도의 피난 계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소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6층을 임차했는데 그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5층 이상을 하실 때는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자체별로 최소 평수 제한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고시원 보면 1평도 안 되기도 하고 뭐 2평 미만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송파구 같은 데를 보면 이 고시원이 이제 최소 평수를 뭐 3평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은 곳들도 있어요. 근데 고시원을 3평 이상에 크게 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자체별로 고시원을 할 때 그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여기는 이제 몇 평까지 가능한지 최소 평수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정방형보다는 직사각형 형태가 좋다. 그 건물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면 고시원을 이제 끝에 하나 하고 양 끝에 하고 가운데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고시원들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운데 들어있는 고시원들은 창문이 외부로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서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 끝으로 이렇게 고시원을 두면 모든 고시원 방들이 외부에 창하고 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쾌적성도 좋고 이래야만 또 허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정사각형보다는 조금 긴 형태의 직사각형이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을 30평짜리에 하게 되면 고시원에 공동 주방도 둬야 되고 총무실도 둬야 되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 나서 사용자들이 머무를 그 원룸 방을 만들려면 몇 개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100평 이상은 돼야 비교적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제 100평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줄어든 만큼 사업성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작은 것보다 이제 큰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는 냉난방 시설을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바닥 난방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다 개별 난방이잖아요. 집집마다, 방마다. 근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엑셀을 전부 다 깔고 나누기만 해가지고 이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전체 방을 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난방을 잘못하게 되면 어느 방은 따뜻하고 이 보일러에서 먼 데는 또 따뜻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할 때 이런 난방에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냉방 같은 경우는 방마다 에어컨을 다는 데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고급 고시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천장을 통해서 그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에어컨을 가지고. 그런데 에어컨이 있는 가까운 쪽은 시원하지만 먼 쪽은 굉장히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고시원 창업할 때 이 냉난방 시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존 거를 인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냉방하고 난방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고시원의 불법사항이 뭐라 그랬죠? 취사 설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뭐였죠? 이 고시원은 그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필증이 있어야 돼요. 소방 필증이 없으면 이건 이제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적 요건을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방 필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소방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원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고시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아홉 번째 뭐냐면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신규 창업이 안 돼.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1층에서 뭐 음식점이 옆에다 이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 건물이 그 1층 때문에 불법이 됐어요. 불법 건축물에게 등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만약에 이제 사무실인데 내가 이걸 하나를 임차해서 고시원을 창업하려고 하면 그 불법 건축물이 있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이 신규 창업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시원을 하실 때는 불법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고시원 창업이요.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익률도 비교적 잘하면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불과 1, 2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원을 창업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고시원에 이제 총무라는 거 있잖아요. 총무 생활을 적어도 한 3, 4개월은 해보시라는 거죠. 3개월 이상은. 왜냐면 이제 총무 생활을 해보면 고시원 들어가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시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이제 법적인 요건들도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고시원 총무 생활 많이 뽑거든요. 거기 가셔서 적어도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주인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신 있다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의 재테크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은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가보면 이런 고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방문해서 내가 방을 구할 것처럼 해서 뭐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바깥 한 박스 싸고 가서 내가 고시원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뭐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무님이나 아니면 주인께서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시원의 장점과 단점, 뭐 애로사항, 힘든 점, 또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다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고시원에 대한 지식들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고시원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준주택의 하나인 고시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고시원이 내용이 좀 복잡하죠. 법적 요건, 또 주의해야 될 사항, 또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시원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섣불리 창업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총무생활 3개월 이상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또 해낼 수 있는지, 또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 나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